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리트 강의를 기다려주셨는데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됐네요, 메가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건강상 문제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리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필셋과 리트의 어떤 본질은 같습니다만 리트만의 특징을 보다 더 찾고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필셋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준비한 시험이기도 하고요. 시험장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자신있게 강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리트는 과연 내가 강의를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더 많은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에서 강의를 중단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감사하게도 많은 학원들의 제의도 있었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좋은 기회가 있지가 않아서 여러분들께 또 언어의 강의를 해드릴 기회가 없었네요. 그럼에도 제가 리트를 놓지 않은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자 이제는 변호사가 된 저의 자랑스러운 제자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메가로스쿨에서 강의를 한 게요, 1년밖에 안 돼요. 그때 실강에서 만나서 이제 로스쿨 합격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어느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변호사가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그 행복한 합격의 순간에 저를 떠올려 주시고 제게 전화를 해주어서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선생님 이제 리트 강의도 해주세요, 후배들한테 추천을 했더니 선생님 이제 강의 안 하신다면서요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정신 번쩍 차리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콘텐츠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친구분들께 홍보도 많이 해주신다면 저도 더 힘을 내서 무료 콘텐츠 마구마구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0번에서 12번에 해당되는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이해야 할 그런 순서들, 지문의 순서들은요, 제가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먼저 선별하여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의 유형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문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리트 지문은요, 4가지 유형 안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 지문은 조금 특별해요. 하나의 지문이 하나의 유형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유형으로 푸셨습니까? 자, 일단 어떤 유형이죠? 이론, 발전, 전개형입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표지가 뭐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나타낼 수 있는 표지들이 눈에 띄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단락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네모 박스 처리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학, 이렇게 어떤 특정 견해 그리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주장형이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이렇게 박스 처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다 의도적인 장치들이에요. 이거 먼저 보고 시작해라, 이게 이제 취재의 의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락별로 하나씩의 어떤 입장들을 박스 처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지문의 유형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장형이면서 비교형인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리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형은 주장형이나 설명형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수업에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문 독해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지문의 유형으로 접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라면 문제를 먼저 살펴볼 것 같아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론 발전 전개형과 관련된 선지 구성이죠. 자, 그런데 11번과 그 다음에 12번은 어때요?
주장형 플러스 비교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 구성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사람들을 가지고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혁신주의 역사학자, 그 다음에 신자파 역사학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11번과 12번은 문제 자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주장형과 비교형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론 발전 전개형의 접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개수 자체가 이게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선택하고 독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문제는 항상 순서대로 풀어야 되나요? 그럴 리가 없죠. 네, 문제는 순서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저라면 주장형과 비교형이 결합되어 있는 지문의 유형으로 이 지문을 독해하고요. 11번과 12번을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세부적이고 지문에 다시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나온다고 해서 시간의 흐름별로 주요한 사안들 그리고 사실들을 다 정리하면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글을 읽기는 읽는데 지문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크게 읽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명확한 주장형 플러스 비교형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문을 독해하는데 방향이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비교형이 결합되어 있는 순간 핵심이 결정이 되죠. 그렇죠? 뭐가 결정이 됩니까? 핵심은 곧 비교 포인트죠. 비교 포인트를 잡으면 이 지문의 핵심 파악이 끝나는 거고 답이 되는 선택지와의 연결도 매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교 포인트를 잡는 방법 뭐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었죠? 하나는 공통된 키워드를 통해서 비교 포인트 잡기. 두 번째는 직접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여기에서는 세트 단어가 들어가면 비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제 문제를 다 푸셨으니까 그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요.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왔어요.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가. 그러니까 비교 포인트를 잡는 방법 세 가지를 먼저 떠올리면서 지문 독해에 들어가야지만 답이 되는 선택지의 근거도 여러분들께서 지문을 처음 읽을 때부터 강하게 독해하여서 선택지를 예측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원리들은 피셋이나 리트나 동일한 원리인데 리트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문의 유형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핵심 정보가 답과 연결되지? 이거를 떠올려 주셔야 되겠고 비교 포인트를 가지고 답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또 선택지를 구성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떠올려 주셔야지만 지문을 독해할 때 여러분들께서 자의적인 무게중심에 빠지지 않고 리트가 답으로 만드는 그 정보에서 힘주어서 독해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실 수가 있겠죠. 우선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들이 나오면 제발 이 명칭 좀 씹으세요. 네, 혁신주의 역사학, 그 다음 합의 사학, 그 다음에 또 신좌파 역사. 이렇게 읽으면 일단 역사학과 관련된 거라는 키워드를 일단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역사학에 대한 입장 차이인데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할 텐데 혁신주의 역사학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 혁신이죠. 혁신. 그 다음에 합의사학에서는 합의죠. 그 다음에 신좌파죠.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좌파 역사학에서 신좌파, 좌파라는 키워드를 씹고 들어가게 되면 어떤 키워드가 먼저 생각나요? 뭔가 계급이라든지, 그쵸? 그래서 뭔가 계급의 구체적인 것들, 신분이 나올 수도 있고 남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한 어떤 계급적인 측면, 갈등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합의사학 같은 경우에는 합의라는 키워드가 중요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독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혁신주의 역사학도 뭐가 혁신적이라는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독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명칭을 씹고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지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정보들을 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들이 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딱 읽고도 한 번에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지문에서는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장형이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어떤 입장에 이 사람들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처음에는 터너가 나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19세기 말 뭐 이런 것들이 선택지로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론 발전 전개형처럼 읽는 게 아니라 주장형을 읽는 거니까 터너가 이끌었던 혁신주의 역사학의 핵심이 궁금해야 돼요. 그럼 이 단락 딱 끝나고 나왔을 땐 혁신주의 역사학 이꼴 무엇이다 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도출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독해를 하셨나요? 혹시라도 그렇게 독해를 못하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 강의를 바로 듣지 마시고요. 첫 번째 날 읽은 다음에 혁신주의 역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이걸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혁신주의 역사학의 특징은 역사의 핵심을 갈등이라고 본 점에 있다. 이 문장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이 단락에서. 그렇죠? 혁신주의가 등장을 했고 혁신주의를 소개하는 그 문장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갈등이라는 키워드는 잡아요. 근데 이 문장 독해를 잘하게 되면 결국 이게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 이걸 잘 연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를 지금 갈등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갈등 이렇게만 딱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뭐가 갈등이라는 거지? 이렇게 읽으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주장을 설명해 주는 이런 문장들은 강하게 처리하시면서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 주셔야 되겠죠. 역사에 대해서 결국 그 핵심이 갈등이라고 보는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컨대 해서 여기부터는 약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컨대라는 걸 보시는 순간 요 문장보다 이 문장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문장을 처리하고 갔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터너가 나오네요. 계속 터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갈등을 강조했다. 터너는 갈등을 강조했다. 문장 독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산업이 발달한 북부와 농업이 지배적인 남부 사이의 갈등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터너를 수식해주고 있고 터너는 갈등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잘 읽는 친구들은 터너가 갈등을 강조했다는 거구나. 그래서 갈등 얘기 계속 하고 있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못 읽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거에다가 어설프게 밑줄만 치고 머릿속으로 남는 건 하나도 없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예컨대 이하에 해당되는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은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 강조했다라는 거. 터너가 갈등 강조했다라는 거를 두 문장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눈에 띄는 단어는요. 북부와 남부죠. 그래서 세트 단어니까 북부와 남부 사이의 갈등을 강조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들어가면 모모야 말로 해서 의도적으로 엄청 세게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프런티어를 좀 강조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혁신주의랑 연결되나 보네.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입장이 나와요. 베커가 나오는 순간 저라면 이렇게 치고 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터너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부터는 베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명확하게 정보들을 딱 구획들을 나눠서 분류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섞여요. 자, 그 다음에 베커를 읽으면서도 계속 갈등이라는 키워드는 생각하면서 독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갈등이라는 단어를 좀 더 여러분들께서 힘줘서 읽었다면 이것 간의 투쟁과 동시에 권력 다툼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이중혁명론을 제시했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갈등이 누구와 누굽니까? 상층, 하층이죠.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빨리 봐야 되니까 세트 단어를 하면 상층과 하층 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문장에서는 어떤 것도 동시에 가지고 가셨어야 되냐면요. 미국 혁명도 가져가 주셨어야 돼요.
무엇을 뭐로 보느냐 이 얘기거든요. 미국 혁명을 과세를 둘러싼 아메리카 식민지와 모국 간의 투쟁인과 동시에 상층 상인과 주주를 비롯한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식민지 유력자와 하층 수공업자 및 노동자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그래서 미국 혁명을 어떻게 보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터너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베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혁명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주어가 베커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혁신주의 역사학으로 바뀌어요. 그럼 저라면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자, 이번에는 헌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자 상인 등으로 구성된 동산 소유 집단과 여기서도 똑같아요. 동산 보는 순간 뭐가 떠오릅니까? 부동산이 떠오르죠. 이것 사이의 싸움에서 전자, 즉 동산 소유 집단이 승리하면서 만들어진 비민주적인 문서로 파악하였다. 혁신주의 역사학은 1940년대까지 미국 역사학의 주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되게 간단해요. 자, 간단해요 하면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시던데, 네, 간단하다라는 건 이제 큰 구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일단 혁신주의 역사학이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터너라는 폴더, 그 다음에 또 베커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터너와 관련된 건 여기까지, 베커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터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하나 뽑아내고 베커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또 혁신주의 역사학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또 키워드를 뽑아내 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혁신주의 역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갈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너도 계속 갈등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북부와 남부 사이 혹은 산업과 농업 사이에 어떤 갈등을 강조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굳이 더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프론티어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색깔을 달리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게 가장 상위고요. 요게 그 다음 하위, 요게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의 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아무리 크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1번이라고 제가 처리한 상위 정보들은 여러분들께서 읽고 처리를 하셨어야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 즉 핵심까지는 꼭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잘하는 사람이 3번까지 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1번과 2번 보는 게 미숙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을 힘주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베커는 어떤 키워드를 가져가면 됩니까? 이중혁명,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층과 하층 간의 권력 다툼이었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거 무엇과 관련된 글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에 여기에서는 역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산 소유 집단이 승리하면서 만들어진 비민주적인 문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주장형이고 비교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단락 안에서도 이렇게 정보를 끊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합의사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실 때는 요게 지금 이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약하게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긴 약하게 처리하고 우리가 궁금한 건 합의사학과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지금 혁신주의 역사학의 비교잖아요. 그래서 비교 포인트를 찾는 게 지금부터의 목표이기 때문에 합의사학만의 핵심적인 내용보단 이들 간의 관계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장치, 직접 비교하거나 세트 단어를 주거나 아니면 공통된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합의사학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합의와 연속성의 시각에서 미국사를 이해했다 라고 되어 있죠. A와 B니까 이게 구조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합의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연속성이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음 문장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등장했었던 혁신주의 역사가와
그 다음에 합의사학을 직접 비교해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날려 읽으면 안 되고 이 문장에서는 반드시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앞에 있었던 혁신주의 역사가의 경우에는 극적인 투쟁으로 미국 혁명을 파악했으나 아까 미국 혁명에 대해서 투쟁으로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근데 합의사학을 대변하는 호프스테터 사람 나옵니다. 그럼 여기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사회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극소화했다고 주장했다. 갈등이라는 단어 앞에 있었던 핵심 키워드랑 연결되죠. 제가 공통된 키워드 잘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갈등이라고 설명을 했다면 여기서는 갈등을 극소화했다라고 주장해서 차이점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회적 동질성이라는 키워드, 동질, 유지 이런 키워드들은 다 우리 수험어휘, 리트어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줘서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유지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속, 불연속보다 연속이 더 중요하고요. 단절보다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훨씬 더 수험독해서는 중요한 정보로 본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절이나 중단 없이 연속성을 보여주었다라는데 합의사학은 주목하였다. 주목하였다 의도적 강조니까 이 키워드 가져가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합의와 연속성 중에서 연속성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부분에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합의라는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나옵니다. 하츠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앞에는 호프스테너터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는 하츠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끊고 앞에는 호프스테터가 나왔구나. 여기서부터는 하츠네 이렇게 명확하게 정보를 쪼개서 나눠서 분류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직접 비교가 나오네요. 토크빌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공통점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역시 선지화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봉건적 과거가 없다라는 토크빌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9세기 봉건적 압제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은 굳이 혁명을 일으킬 필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비어드와 같은 혁신주의 역사가가 헌법의 제정을 계급적인 갈등으로 파악했다면 합의사학은 헌법 제정이 중산층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데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면 또 여기 직접 비교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도 선지화될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키워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합의. 그쵸? 앞에 두 가지의 키워드를 줬어요. 합의와 연속성이었는데 앞에는 연속성이 먼저 나왔고 이번엔 합의가 나왔습니다. 헌법이 중산층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앞에서는 헌법이 동산 소유자 집단의 승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비민주적인 문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 합의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사람 또 나와요. 그럼 또 끊어야 되겠죠. 부어스틴 나옵니다. 관대함과 타협의 정신을 프론티어에서 찾기도 했다. 만약에 앞에 잘 봤다면 프론티어가 보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고수들만 보였을 것 같긴 합니다. 의식을 안 했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연결되는 순간 여긴 막 폭죽 터지죠. 선택지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자,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도 항상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사실 부어스틴이 더 중요한 인물인 겁니다. 여기 안에서도.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가장 힘주어서 읽어주셔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이미 합의랑 연속성이랑 키워드가 중요했고 하나씩 딱 연결되는 순간 끝났잖아요. 그러면 끝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왔으니까 뭔가 여기에서는 새로운 걸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새로운 걸 찾는다는 거에 있어서도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금 비교형 지문이니까 얘를 단독으로 읽기보단 앞에 있었던 입장들과 비교하면서 비교 포인트가 있지는 않은지를 계속 유념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별표해드렸던 그런 선지의 예측 포인트에서는 필자가 직접 비교하는 부분이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키워드를 통해서 비교 포인트 잡는 거. 안 그래도 공통된 키워드를 통해서 비교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데 게다가 또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매력적이겠죠. 그렇죠?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자파 역사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약하게 읽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힘줘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혁신주의 역사학과 마찬가지로 직접 비교해 줍니다. 혁신주의 역사학과 마찬가지로
갈등과 빈곤에 주목한 경향이 등장했는데, 여기까지 오시면 갈등이라는 키워드 뭐 메모라이즈 못하신 분들 없겠죠. 근데 만약에 메모라이즈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마지막까지 갈등이라는 키워드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이걸 못 봤다 라고 한다면 그건 좀 심각한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저의 기초 인문 강의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갈등과 빈곤에 주목한 경향이 등장했는데 신자파 역사학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사람이 또 나옵니다. 윌리엄스가 있네요. 근데 다음 문장에서 합의사학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단락 자체가 뭐학과 관련된 거였어요? 혁신주의 역사학과 관련된 건데 앞에 있었던 입장인 합의사학이 나오는 순간 합의사학과 신좌파 역사학 간의 관계와 관련된 문장이 이제 배치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비교 포인트 잡으실 수 있겠죠. 정책 결정자들이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다고 보면서 미국 스페인 전쟁을 거대한 일탈이라고 규정을 했대요. 그렇지만 윌리엄스는 어때요? 이것을 반대하겠죠. 반박하겠죠. 비판하면서 정치인들이 국내의 분열을 호도하기 위해 혹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문호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팽창 정책을 주도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팽창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비교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윌리엄스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하워드 진이라는 또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럼 여기 앞에를 또 끊고요. 새로운 정보가 시작됨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신주의 역사학에 동조하면서 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동조하는 부분들이 있대요. 역사학을 이데올로기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는 학문으로 보았다. 그래서 여기도 공통점 그리고 직접 비교니까 선지화될 만한 매력적인 문장이죠. 하지만 혁신주의 역사학과는 달리 신자파 역사학은 역사를 물질적 조건이나 계급 갈등으로 환원시키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과 헌법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각각의 입장들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갈등 그 이외에도 민중의 역사와 권력 관계에 주목을 했대요. 그래서 갈등 자체를 완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갈등도 보고 그거 외에도 이것을 함께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 항상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 힘이 빠지는데 여기서 선택지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힘을 좀 주시면서 끝까지 사고의 힘을 놓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수험 독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특히 빈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지배 집단이 행한 능동적 행위를 복원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피지배 집단의 능동적 행위,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문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셨을 땐 일단 비교 포인트가 선지화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어떤 방법론과 관련된 문장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힘주어서 의미 처리를 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 안에서도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쪼개면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 사람과 관련된 정보, 요렇게가 이런 사람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서 오실 수 있어야 되죠. 이 언어 이해가 최근에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쉽지 않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문장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문장 독해 실력이 빠박빠박 나오는데요. 해외에서 오래 거주를 하셨거나 아니면 기초적인 문장 독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왜 이 문장에서 이 단어들의 밑줄을 쳐야 되는지 파악하시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문장 독해 연습부터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문장 독해는 우리 기초 인문 강의에 있습니다. 기초 인문 강의를 뭔가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채널이니까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런 말씀 드릴 때 기초 인문 강의에서 제가 문장 독해를 굉장히 강조드렸는데 이렇게 긴 문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주어와 수어를 항상 연결해서 독해를 하면서 어떠한 키워드를 내가 이 문장 내에서 힘줘서 독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처리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보가 많고 문장이 길고 하는 이런 언어 이해 지문에 대한 대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는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쉽다라는 거지 막 엄청 쉬워지고 이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였으나 쉬워지긴 해도 이거를 정확하게 읽는 방식
문장에 대한 접근이 안 되는 친구들은 쉬워져도 쉽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친구들일수록 앞으로 남은 시간 내에 한 지문이라도, 하나의 단락이라도, 하나의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읽고 처리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라고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그냥 모의고사만 풀면 안 되고, 오히려 최근에 어려워졌던 최근 3개년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열심히 보시면서 그 지문에 있는 문장들을 좀 열심히 뜯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장 구조들이 익숙해져야지만 독해를 빨리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피셋을 준비하다가 리트로 넘어오시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문장이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셋과 문장 구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선택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문장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 리트 언어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지 추리기부터 한번 볼까요? 11번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매력적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두 대상이 있는 1번, 2번, 5번이 매력적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공통점이 더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차이점이고, 이거는 공통점이니까 1번과 5번을 추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1번부터 잘 보셨고 지문에서 비교 포인트 중심으로 정확하게 읽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키워드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셨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프런티어라는 걸 얘기할 때 프런티어야말로 근원이다 하면서 사실 엄청 세게 강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눈치챈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부어스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프런티어를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런티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통해서 앞에 있었던 혁신주의적 역사학과 그 다음에 합의사학 간의 비교 포인트를 잡는 형태로서 독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1번 선택지 맞네 하고 넘어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대비 가능한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선 혁신주의에 따른 혁신주의, 합의사학, 그 다음에 신자파, 그 다음에 혁신주의 역사학과 신자파 역사학. 그래서 제일 매력적인 건 5번이고요. 5번이 정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두 개로 되어 있는 합의사학으로 그 다음에 가주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합의사학과 관련된 2번, 3번이 매력적이죠. 근데 5번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혁명에서 식민지 뉴욕의 상층 부르지아와 하층 수공업자들의 대립을 주요하게 취급하는 데에서 반대하지 않았겠군 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마지막 단락에서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있었던 혁신주의적 역사과 공통돼서 이제 만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워드진과 같은 신자파 역사가들이 혁신주의적 역사학에 동조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요. 또 뭔가 권력관계에 대해서, 권력관계, 투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또 여기에서 혁신주의적 역사과 마찬가지로 갈등과 빈곤에 주목한 경향, 이렇게 사실 우리가 공통점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문제로 넘어왔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그렇지, 그래, 이것까지는 동조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지는 않겠지,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반대하지는 않겠군,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이 되는 선택지 2번인데요. 피셋도 그렇고 리트도 그렇고 보통 하나의 선택지에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걸 너무 대충 보면 합의사학자라면 동질성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고 파악하겠군. 동질성 합의 오케이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봉건적 체제를 타파하는 요것도 하나의 정보 파악,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였다면 아마 지문을 읽었을 때부터 봉건적 체제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씹은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치가 미국에는 봉건적 과거가 없다라는 토크빌 지적에 공감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별표 처리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비교를 해줬던 이 문장 안에서 답이 된 선택지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애초에 여기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 문장을 힘줘서 읽었다면 이 봉건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흐릿하게라도 잔상이 남았을 텐데, 여기 부분에다가 선택지를 예측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문장은 그냥 크게 훅 읽고 맞네 하고 넘어갔겠죠. 그래서 합의사학자의 경우에는요, 봉건적
과거가 없다 라는 입장이죠. 봉건적인 과거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서는 봉건적 체제를 타파하는 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틀린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답이 된 선택지는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이론 발전 전개형이라고 했고 이거는 굉장히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지문에 쫓아 올라가서 하나씩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일수록 선택지를 어떤 것부터 먼저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이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다양한 소수 집단과 관련된 연구가 대두하였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락이 이제 1960년대와 관련된 부분인데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신좌파 역사학은 피지배 집단에 좀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원주민, 그 다음에 여성, 빅민들 이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들의 행위를 복원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연구가 대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결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요. 피셋이랑 조금 다른 점은 피셋이었다면 이거를 알 수 없는 선택지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리트가 조금 더 그 일치 부합의 포함 범위가 조금 넓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베트남 전쟁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보편적 합의를 이룬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이제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게 이제 마지막 단락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인데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민권 운동으로 대변되는 이념적인 격동기를 맞이했다. 그럼 이 단어 생각하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적 격동기였다. 격동기인데 지금 수험어휘 나왔죠? 뭐죠? 보편. 보편적 합의라는 단어와 이 단어 어울립니까? 아니죠.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이잖아요. 이 이념적인 격동기와 보편적 합의는. 그래서 4번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가 되어서 답이 되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문제 함께 살펴봤는데요. 피셋도 그렇고 리트도 그렇고 지문을 읽고 전략적으로 지문의 유형별로 지문의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답이 되는 선택지를 예측하면서 독해하는 것, 핵심이 곧 출제자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답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본질은 항상 같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지 추리기 원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99%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 피셋에서 리트로 넘어온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리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피셋 준비하는 친구들도 리트 지문 많이 보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작업은 뭐냐면 내가 이 단락에서 어느 부분, 어떤 문장을 매력적으로 느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별표 쳐드렸고 여기에서 답이 되는 선택지가 나올 거야 라고 예측했던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도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 힘줘서 읽었는지 거기를 매력적으로 보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지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는 들으시는데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지문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